한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앞에 내용은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핵심은 사실은 장애인 고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 요런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애인 고용의 선진화, 우리가 요번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뭐 10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에 맞는데, 그거 대비 장애인 고용은 아직까지도 10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자 그동안 TF를 운영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지적부터 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분리고용 위주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고용공단이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성이 적절한지, 예,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리고용 형태인 표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설치하는 것이 공단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분리고용의 경우에는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직업재활 시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재활 시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공단이기 때문에, 예, 공단이 장애인 고용의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다르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직업재활 시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공단도 이렇게 똑같이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고민했던 부분이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반 고용으로 전이를 필수화하는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분리고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일반 고용으로 전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자회사 표준사업장은 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해소해주고 사실은 근로 여건이 취약한 노동자를 계속 양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문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 지원 한도 상향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인건비 절감. 그래서 여기서 지적됐던 건 뭐였냐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자회사인데 임금 제도는 다른 거예요. 대기업이랑. 그래서 그냥 어떤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효과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이배수 인정 제도에 따른 인건비 절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비용에 따른 20억 정도의 혈세 지원.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단에서 어떤 자회사 표준사업장 제도를 계속 양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표준사업장이랑 같은 맥락에서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회사 표준사업장 설립 규정 같은 걸 변경해서 본사와의 임금 체계나 복지 체계를 뭐 동일시한다든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없이 자회사 표준사업장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에게 면피를 주는 거죠. 일반 고용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화 정책 부재입니다. 이거는 사실 공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건물의 메뉴에 있는 장애인 개발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떤 그 고용의 양적 실적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실적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해보면 정말 청각장애인들은 여기저기 실적 내주는 대표적인 장애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용은 굉장히 되지만 이직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도 실적이 잡히고 다른 기관에 가서 거기도 실적이 잡히고 여기저기 실적은 잡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잡힌다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화 정책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선진화를 위해서는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 인상 수준이라든가 내부 승진, 그다음에 고용 유지에 대한 고용 안정 정책도 굉장히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돼서 아직까지가 우리가 양적 실적만 이렇게 요하는 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적인 장애인 고용을 배척할 수 있는 고용
차별금지법.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권고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고용에 대한 이런 좀 더 강화된 법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정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직업적 중증 개념이 부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장애 등급 폐지가 되긴 했지만 장애 등급이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었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 높으면 중증, 그리고 모든 장애 등급이 중증이었던 발달장애인이 중증장애라는 인식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등급이 높으면 당연히 중증인 건 맞긴 하지만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는 직업적 중증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직업적으로는 영향을 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장애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 이거와 직무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단도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지표를 만든다 그래서 저도 FGI랑 뭐 이런 데 관여를 했었는데요. 외부 위원으로 자문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안타깝게 그것들이 직업적 중증을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주 커다란 퀘스천 마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직업적 중증이라는 것은 직무랑 연결시키지 않고는 직업적 중증이라는 것을 개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능 제한과 직무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조율했을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근로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했지만 기존의 지금 근로지원인 제도가 적절치 않다.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 기타 등등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무지원인과 근로지원인은 당연히 필요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적인 제도인 거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의 역할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확한 지침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뭐 다 전문가니까 직무지도원은 발달장애인의 어떤 지원 고용을 지원하는 거라 그러면 근로지원 같은 경우는 인지장애가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무지도원 같은 경우 현장의 불만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 너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게 직무 훈련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무지하고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도 물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지도원 같은 경우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아직도 떨어진다. 그래서 대신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해주는 부분이 나의 어떤 선택권에 의해서 내가 지시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대신 일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결과론적으로는 일을 도와주는 거는 맞지만 워낙 원칙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긴 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인력 지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원을 좀 낸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광역 단위 어떤 중개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인력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인력 지원과 관련돼서는 노동부가 이런 중개센터가 있다 그러면 하부 내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등을 통해서 인력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집을 해서 아주 짧은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이해도도 부족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공단이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델리케이트한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좀 이렇게 좀 살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했던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장애인 고용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그다음에 관련 부처마다 정의도 좀 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2000년대 우리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돼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장애인 고용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직업재활은 마치 복지부라는 그러한 개념이 굉장히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이러한
생각들을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직업재활 이퀄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동부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돼서 제가 저희 TF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런 데 고민이 많은 교육부도 다 같이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효율성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장애인 고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두 부처가 유사한 사업들이 경쟁적이고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게 지원 고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교육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자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 교류나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어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따 사례 관리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공단이 이런 거에 대한 중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성인기 발달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성인기 발달 장애에 대한 서비스 부재라는 문제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앞에서 부모님들이 삭발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너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충분한 고민과 서비스 연계에 대한 대안 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정말 급속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발달장애인 대학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지죠. 주간보호시설과 차별성 없는 평생교육센터 진짜 문제입니다. 직업재활시설과 다름없는 주간보호센터,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거는 뭐 공단만 고민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전부 많은 부처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성인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로의 전이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어서 이건 이제 발달장애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훈련센터에 대한 시각입니다. 발달장애 훈련센터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아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그 성동구 부모들이 막 정말 무릎을 꿇은 것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발 이 훈련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걸 많이 말을 해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 많은 특수학교, 특수학급들이 많은 기대하에 만들어진 것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입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와는 달리 직업 체험 및 적성 개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된 경증 발달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제한된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몇 명의 스타들만 지금 발굴하고 있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센터가 효율적으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가 협력을 통해서 학령기부터 교육 및 훈련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공단이나 개발이나 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이제 개인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것은 있지만 일자리까지 맞는 학생들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가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좀 발달장애 훈련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수학급 중심으로 발달장애 훈련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 어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연속적으로 이제 말했던 걸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그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 또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제자름이지? 2001년도의 문제점들이 지금 아직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한다 그러면 저는 사례관리 체계 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화된 고용 계획서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현재 고용공단은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 체계를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별화된 고용 계획서에 의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고용 개별 계획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고용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적 사례관리 고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계획을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현재 업무 체계, 사실 고용공단도 실제로 지역사회 그 사무소를 가보면 고용을 전담하는 인력은 4명, 5명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징수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단의 어떤 지역 사무소를 가보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공단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현재 업무 체계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고용서를 작성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직업적 중증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좀 필수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단은 지금 이 사례 관리 체계 장애인 고용의 어떤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늘상 지역에 있는 타 기관과 경쟁적이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장 공단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적만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건 정말 공단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보조공학 연구개발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장애인 당사자가 했어요. 아마 공단이 이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금같이 운영한다 그러면 아마도 고물상을 차려야 될 것이다. 내가 어느 창고에 갔더니 거기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뭐 테이블과 의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공단이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직접 장애인 당사자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개별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히 장애 유형별 매뉴얼대로 지원되고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 유형에 같더라도 개별 장애인의 어떤 특성이 달라서 욕구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건 아마 우리 척수장애인협회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거기서도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기구 신청의 경우 사업주와 장애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문의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상담 초기부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썼듯이 보조공학의 경우에도 개별 고용계획서, 즉 소비자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능력개발원입니다. 즉 직업훈련이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 연구를 한 적도 있었는데 훈련생의 모집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초기 면접이나 1년의 어떤 직업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 거죠. 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네가 갑니다. 자기네가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공단 산하에 능력개발원이 5군데가 있는데 훈련 교사들의 어떤 훈련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보면 훈련 교사들이 어떤 노조의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센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고용공단 산하에 있는 직업훈련센터가 왜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요. 또 공단이 외부에 위탁도 하고 있는데요. 공단은 훈련비만 제공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도 미비하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훈련기관에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훈련비로 훈련시설 직업 월급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훈련 재료 등을 사용하면 이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때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훈련 기간 동안 6개월 만에 취업될 경우 해당 기관에
그다음에 조기 취업 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훈련 기관에게도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입니다. 예, 공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30년 동안의 고용의 핵심 기관, 네, 그리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발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고용, 즉 직업재활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 고용 정책의 유연성과 좀 탄력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큰 조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현장에서는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어떤 저조, 그다음에 사업주 중심의 정책, 그다음에 고용 취약 장애 유형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공단들이 이런 거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네. 그래서 공단이 지금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단도 잘하는 거, 지역사회도 잘하는 거를 하자. 그때 어떤 얘기였었냐면 고용공단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그 지사의 관할 지역의 업체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이미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업체들과의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업체 발굴이라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단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취업 알선 구조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반면 직업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직업재활 시설 등 민간의 어떤 장애인 취업 알선은 업체 개발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많은 사업체 개발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역할을 주로 이렇게 좀 이분화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고민도 좀 했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굉장히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지사장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장애인의 고용을 약간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아마 공단이 어떤 사례관리 체계를 조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뭔가 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제가 이 전공이라 좀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진짜 안타까운 게 공단에 어떤 그 직업재활 전공자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몇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물론 재활학과 학생들도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공단 자체가 이러한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고용공단의 인력 채용 기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업재활 전공자 채용은 굉장히 필수고 제가 미국에서 공무원 했을 때 거긴 100% 직업재활사입니다. 예, 재활 상담가죠. 예, 그래서 이